1968년 충청남도 아산현. 이 고을의 백성들이 뛰쳐나와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바로 이 고을 현감의 죽음 때문이었다. 부임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고을 현감의 죽음. 그러나 백성들은 마치 제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피 울었다고 실록은 전한다. 석 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 그가 바로 토정 비결로 유명한 토정 이지함이다. 토정 이지함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책, 토정 비결일 겁니다. 이 토정 비결은 한 해의 운수를 점치는 책으로 이 토정 비결의 저자가 바로 토정 이지함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는데요. 때문에 이지함은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는 기이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지함이 죽은 후 고을의 모든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지함은 더없이 훌륭하고 존경에 맞지 않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지함의 모습에서 기인의 풍모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토정 비결의 저자 정도로만 알려져 있던 토정 이지함.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던 것일까요? 이지함은 이상한 행동들로 종종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썩 나와라! 이놈이 그냥, 이놈이 죽으려면 한장이다. 아이고 그냥. 멈춰라. 일부러 관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바닥에 드러놓은 것이다. 예사롭지 않은 그의 행동보다 기이했던 것은 그의 행색이었다. 나막신을 신고 머리에 솥을 뒤집어 쓴 채 매맞기를 자청하는 그의 행동. 기록에 따르면 지함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당시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백성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런 지함을 두고 손가락질을 하며 놀리기도 했지만 지함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이지함의 갖가지 기이한 행적들은 실록에도 기록될 정도다. 그는 열흘을 굶고도 견딜 수 있었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도 물을 마시지 않았다. 19세기 서울 지역을 그린 지도인 경강부임진도. 당시 한강변의 마을 한 곳에서 이지함의 호를 따서 붙인 토정이라는 지명을 발견할 수 있다. 한강을 따라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선 마포구 일대. 이곳에는 아직도 토정이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다. 마포대교 입구에서 상수동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토종로라 불리고 있다. 토정 이지함이 살았던 집터. 이지함은 바로 이곳 마포 한강변에 집을 짓고 살았다 한다. 네, 당시에 토정 선생께서 사실 무렵에 이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땅은 아주 지대가 낮고 물이 개고 그런 이제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다가 토정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가난한 백성들 모집해서 그걸 흙으로 메우고 거기다가 집을 짓 때 흙집을 지었어요. 그러고서 이름을 토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흙정자죠.
기이한 풍모만큼이나 이지함은 사는 모습도 남달랐다. 스스로 척박한 땅에 들어와 보잘것없는 흙집 하나의 의지에 살았던 것이다. (1549년) 지함의 나이 33살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지함은 그의 형을 찾아와 다급하게 말을 전한다. 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더냐? 아내의 가문에 큰 화가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장차 그 화가 저에게까지 미칠 것이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일을 한단 말이냐? 지함은 처가에 닥칠 불길한 기운을 예감하고 가족들을 피신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바로 그날 밤 지함은 식솔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떠났다. 날이 밝으면 분명 위험한 일이 닥치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서두른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지함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이른바 이홍남의 고변이라 불리는 영모 사건에 장인은 끌려가 무고한 죽음을 당하고 만다. 훗날 이지함의 행적을 모아 후학들이 남긴 책인 토정유고. 이 책에는 이지함이 임진왜란을 예언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다. (1576년) 지함은 제자들을 만나 1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전쟁에 대비해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예언은 적중했다. 16년 후에 임진왜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지함의 기이한 면모들은 많은 야사집을 통해 더욱 잘 알려져 있는데 주로 도수를 부려 사람을 구했다거나 위험한 일을 예견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다. 이제껏 기인으로만 알려져 온 이지함. 그런데 그에 관해 전혀 뜻밖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을 담은 대표적인 저서인 북학의, 청나라의 문물 수용과 상공업 개발을 주장했던 박제가가 지은 책이다. 바로 이 책에 토정 이지함의 이름이 등장한다. 해외 동상을 통해 가난한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지함.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백과사전인 오주연문 장전상고의 저자 이규경 또한 이런 이지함의 선구적인 면모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도대체 이지함은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 이지함은 포천 현감 재직 당시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산과들에 버려져 있는 은은 무엇이 아까워서 주조를 못하게 하며 옥은 무엇이 아까워서 채굴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바닷속의 무궁무진한 고기는 무엇이 아까워서 잡지 못하게 하며 갯벌의 소금은 무엇이 아까워서 굽지 못하게 하십니까? 육지와 바다의 자원을 개발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돕자는 것이다. 육지와 바다는 온갖 재물을 간수해둔 창고입니다. 이것을 자원으로 이용하지 않고 나라가 다스려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자원의 창고를 열 수 있다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한다.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전라도 만경현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황해도 풍천부 근처에 섬도 있습니다. 이 섬들은 국가나 개인에게 소속된 적이 없다고 하니 포천현에 임시로 빌려주시면 고기를 잡고 소금을 굽겠습니다. 이것들을 팔아 곡식을 마련한다면 2, 3년 안에 몇천 섬의 곡식을 장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자원 개발을 하고 이 자원들을 통상에 이용하자는 이지함의 주장은 농업 이외의 산업을 천시하면서도 그 이득만큼은 독점했던 지배층에게는 경악할 만한 것이었다.
굉장한 그 개혁이죠. 개혁이라기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혁명적인 발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시스템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통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생각이 선구자적이고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조선 사회는 땅과 바다의 자원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다. 즉 누구든 직접 개발하기만 하면 그것은 생산자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명분일 뿐이었고 자원 개발의 실질적인 혜택은 소수 힘 있는 권력층의 것이었다. 가난한 백성들이 생산을 해내면 그 생산물을 갖가지 이유를 핑계로 관리들이 착취했다. 이 때문에 자원 개발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가장 대표적인 자원이 바로 소금이었다. 당시 막대한 이윤을 냈던 소금도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지배층의 손에 넘어왔다.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소금을 생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이 만약에 한계에 봉착했을 때는 소금 전매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금 생산과 판매에 대한 이윤을 상당수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지함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소수의 권력층에게만 그 이득이 돌아가는 자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상에까지 이용해서 빈민들을 구하자는 선구적인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보수적인 전통 성리학자였던 송시열조차 이지함의 이런 선구적인 면모에 대해 감탄과 존경의 뜻을 전한다. 이것은 무쇠소트인데요. 이지함은 이런 소트를 마치 갓처럼 쓰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지함은 전국을 유랑하는 것을 좋아해서 어디서든 밥을 해먹기 좋도록 머리에 이런 솥갓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지함의 이런 기이한 풍모 때문에 지금까지 이지함은 선구적인 경제 사상가라기보다는 기인으로서의 면모만이 부각돼서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의 부를 키워야 한다는 이른바 국부론을 주장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아담 스미스보다도 200년이나 더 앞서서 조선의 이지함도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해외 통상과 자원 개발 같은 경제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명분 중심의 성리학과 봉건적인 질서가 견고했던 조선 사회에서 그는 어떻게 이처럼 선진적인 주장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지함이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보령. 지금은 물에 잠긴 이곳이 바로 이지함이 태어났던 곳이다. 이지함은 사대부의 명문가인 한산 이씨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지함이 죽은 지 100여 년이 지나 왕이 사액서원을 내렸을 만큼 한산 이씨 가문은 후세까지 그 명망을 이어나갔다. 이지함은 고려 말의 충신 목은 2세의 6대 손이며 이지함의 조카 이산에는 선조대에 영의정을 지냈던 인물이다. 명망 있는 사대부 집안 출신의 이지함은 그러나 전혀 뜻밖의 길을 걷는다. 그가 집을 떠나 주로 활동했던 곳은 바로 상인들과 천민들이 살았던 저작거리였다. 이곳에서 지함은 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며 몸소 장사에 나선다. 양반이 저작거리에 나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지함은 양반이라는 신분에 연연하지 않고 상인들 틈에 섞여 물건을 팔았다. 이렇게 장사에 뛰어든 지함은 뛰어난 상인이었다. 수완이 좋아 매번 장사를 할 때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다고 기록은 전한다. 신분 구별이 엄격한 조선 사회에서 상인은 가장 천한 신분에 속했다. 그리고 이렇게 천한 일은 양반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함은 배를 타고 무인도까지 들어가 장사를 했다. 닭을 심어 바가지를 만들었고 이것을 내다 팔아 곡식을 거두어 들였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양반, 특히 양반 명문가의 후손이 상업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 대단한 모험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 농업이 중시되고 이 상공업을 천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양반 최고 명문가의 후손이 직접 상업 활동을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재산 증식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이 양반 사회에서는 이 손가락질거리가 될 정도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함이 장사를 했던 목적은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넘쳐나던 당시 지함은 자신이 번 돈을 모두 곡식으로 바꿨고 이 곡식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모두 나눠준다. 그가 상업을 익히고 몸소 장사를 했던 이유가 바로 가난한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했던 것이었다. 토정이 살던 16세기 중반 백성들의 생활고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동안의 과전법 제도가 무너지면서 양반들은 마구잡이로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토지에서 내몰렸고 소장농 신세로 전락했다. 농민들의 땅을 강탈하는 데에는 왕실도 앞장섰다. 어린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왕실 소유의 토지를 늘려나갔다. 땅을 잃은 농민들은 갈 곳이 없었다. 지주들의 땅을 빌어 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제 손에 들어오는 돈으로는 입에 풀칠을 하기도 힘겨웠다. 굶주림과 학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도적이 되었고 이 도적대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명종대, 조선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임꺽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가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백성들의 삶을 구제하고자 했던 이지함. 그는 농사지을 땅에만 의존했던 조선 사회에 상품을 유통시켜 이윤을 남기는 상업에 눈을 돌렸던 것이다. 농촌 경제에만 한정되지 말고 상업이라든가 수공업, 유통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이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부를 창출하고 그 창출된 부의 혜택이 백성들의 생활 현실에 그대로 이 적용되는 바로 그런 조선 사회를 이지함은 그 구상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이었고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조선 사회를 그런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함이 상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찾아갔던 곳은 바로 화담 서경덕의 문화였다. 서경덕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통 성리학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을 수용했던 개방적인 학풍을 견지한 지식인 그룹이었다. 이는 서경덕과 그의 제자들이 개성 출신이라는 사실과도 연관되는데 개성 지역의 활발한 상업 활동을 통해 이들은 일찍부터 상업의 가치에 주목했었다. 이지함은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농업 중심의 조선 사회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상업의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개성 사람들은 양반들도 상인을 했고
또 서경덕의 제자들 중에는 실제로 상인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사상은 그 상업에 대해서는 다른 유학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선 왕조는 농업에 근간을 했고 농업에서 생산된 것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서경덕이나 이지함 등은 농업 이외, 특히 상업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재정적인 효과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윤을 국가재정으로 활용한다면 좋을 거다. 이지함의 고향에는 아직도 지함제라는 고갯길이 있다. 이 고갯길은 바로 그가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양까지 다녔던 길로 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지함제라는 이름을 붙였다. 서해바다를 경유해 한양까지 활동했던 그에게는 가난한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지함이 장사를 하는 동안 흙집인 토정을 짓고 거처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곳 마포였다. 당시 마포는 배가 드나들던 나루터였다. 해상교통에 의존하던 조선시대, 한강변의 나루터는 더없이 중요한 교통 요지였다. 그 중에서도 마포나루는 수상교통의 물량이 가장 많은 물류의 중심지였다. 전국에서 서울로 들여오는 쌀과 곡물, 해산물과 목재, 특산물 등이 바로 이곳 마포나루로 집결되었고 그만큼 상업의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다. 이 해상의 무역의 어떤 교두보와 같은 바로 그런 거점 지역이 이 마포의 토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지함이 바로 이곳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런 해양 자원의 개발이라든가 이 수산업 또는 이런 배를 통한 유통 경제, 상업 활동 이런 데 대해서 깊은 어떤 이해가 있었고 또 이러한 이해를 정말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실천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공간이 이지함이 근거했던 바로 마포의 토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지함은 바로 이 마포나루를 근거지로 삼고 상업에 종사했다. 그리고 여기서 쌓은 식견을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다. 땅을 잃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바로 물건을 만들고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다. 답답한 양반 사회의 틀을 깨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고자 배운 바를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지함이었다.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이 글은 이지함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썼던 것입니다. 이지함은 백성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신분을 낮추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가난한 백성들의 친구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지함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스스럼 없이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지함이 곤경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게 된 책이 바로 토정비결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토정비결의 토정도 이지함의 호를 따서 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토정비결은 당연히 토정 이지함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토정비결의 저자는 사실 명확히 밝혀져 있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정비결은 토정 이지함의 저작이 맞는 것일까요? 연세대학교 도서관. 이본이군요. 이게 그 판본이 여러 개가 된다는 거죠. 한글본과 한문본 두 가지가. 이곳에는 현재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토정 비결로 추정되는 책이 보관되어져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만들어진 연대나 지은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책 안에서는 그 토종 이지함과 관련된 그 어떤 근거도 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토종 비결을 언급한 다른 기록들을 알아보기 위해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시대의 풍속서들을 찾았다. 18세기 말 서울 지역의 세시 풍속을 기록한 책인 경도 잡지. 의복, 음식뿐만 아니라 당시 신년의 운세를 점쳤던 유점이나 오행점에 대한 기록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당시에 유점이 상당히 유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도 잡지의 기록이라든가 비슷한 시기에 홍성모라는 사람이 쓴 동국 세시기의 기록에도 오행점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네. 토종 비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토종 이지함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로 넘쳐났다. 건강 문제부터 가족 문제 등 일신상의 문제를 이지함에게 상담받기 위한 것이었다. 토종은 역수로 물론 천문, 지리 등 다방면의 재주가 뛰어났다. 그의 이런 면모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와 상담을 했고 토종의 조언에 큰 힘을 얻어가곤 했다. 그 학문 범위가 성리학에 더하여 가지고 천문지리 또 율서, 음악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중에 실학자들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의 학문 범위 있다 보니까 그 백성들 속에서 묘지도 봐주고 집도 봐주고 또 애기 이름도 지어주고 또 그 사주도 봐주고 이런 등등 그 주의에 관련되는 겁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백성하고 아주 친숙하죠. 책 제목 토종 비결의 토종 또한 이지함의 호에서 따온 것으로 이지함의 저작일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한다. 이 책의 특징은 바로 70% 이상이 행운의 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토종 비결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토종 비결은 어떻게든 희망을 주기 위한 역술서인 것이다. 그렇다면 토종 비결의 운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한 역술인을 찾았다. 토종 비결을 보기 전에 먼저 사주로 운세를 보기로 했다. 이 주역에 의한 이런 그 사주로 보니까 금년 손재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어떤 그 투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게 금년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로 만족해야 되고 조금 자중해야 되고 차라리 금년 운세는 복지 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종 비결의 운세는 어떻게 나올까? 기람은 있고 흉함이 없는 형상이다. 상당히 좋으네요. 세수 대통이라 해가지고 그 뭔가 재물 관계에 아주 크게 형통하다, 좋아진다, 큰 돈 만진다 이런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 그 토종 비결 보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이것만 믿고 한다면 그대로 뭘 투자해도 다 잘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주역이 사주팔자로 운세를 보는 반면 토종 비결은 생시가 빠진 삼주육자로만 본다. 토종 비결 또한 주역의 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주역보다 훨씬 단순한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토종 비결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손쉬운 역술서다. 토종 비결을 토종 이지함의 저작이라고 믿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도 쉽게 자신의 운세를 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책의 특성이 바로 삶에 지친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지함의 면모와 그대로 닮아있기 때문이다. 토종 비결이 단순한 역술서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민중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저자의 사상과 철학이 녹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곧 토종 이지함의 삶의 태도와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지함의 애민 사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일까요? 명문 사대부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 관직에 나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이지함은 스스로 양반의 길을 포기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결단을 내렸던 것일까요? 이지함이 살았던 조선 중기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던 정치적 혼란기였다. 집권층인 훈구 척신과 신진 세력인 사림들 간의 갈등이 계속됐고 명종대까지 무려 4차례의 대규모 사화로 수많은 선비들이 숙청을 당했다. 특히 을사사화 이후 권력을 잡은 문정왕후와 척신들의 학정은 극에 달했다. 이런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이지함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지함의 절친한 친구였던 사관 안명세는 을사사화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주범들이었던 당시 권력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사료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사료는 을사사화를 일으킨 장본인들의 손에 들어가고 이를 문제 삼아 안명세를 잡아들인 것이다. 이목이 지구. 끌려간 안명세는 끝까지 을사사화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고문 끝에 숨진다. 사관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무고하게 죽은 친구의 죽음은 지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1547년) 일어난 양재역 벽서 사건. 전라도 양재역 벽에 문정왕후를 비방하는 글이 나붙은 것을 계기로 또 한 차례 사림들이 대거 숙청당했다. 전국이 들끓는 가운데 2년 후엔 이홍남 형제의 고변 사건에 이지함의 장인이 연루돼 죽임을 당했다. 절친한 친구와 장인의 무고한 죽음을 목격한 지함은 더 이상 과거의 뜻을 두지 않는다. 이지함에게 있어 벼슬길은 부당한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바로 그 김여사와 이후로 제대로 그 정치를 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하는 유학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기양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안명세 사건이라든지 4대 사화 바로 선배들이 할 있는 시대였거든요. 이후 이지함은 기나긴 유랑을 시작한다. 이 유랑 시절에도 지함은 때때로 거진 미치광이 행사를 하고 돌아다녀야 할 만큼 당시는 어지러운 시대였다. 하지만 이지함은 이 유랑 기간 동안 백성들의 현실을 목격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을 품는다. 그는 제야의 지식인들을 끊임없이 만나며 개혁의 방안을 모색했다. 지함과 두터운 교분을 나눴던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남명 조식이다. 그는 제야에 머무르면서도 현실 정치의 모순에 적극적으로 비판을 가했던 강직한 학자였다. 이지함과 조식은 둘 다 현실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민생의 곤궁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왔던 사람들이다. 조식은 명종 말년에 왕의 부름을 받고 조정에 들어가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소문이 망극합니다.
이 자리에서 조식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정치 제도를 혁신하는 것, 인재를 등용하는 것, 임금 자신의 학문에 힘쓰는 것 등을 강조했다. 이지함이 남명조식이나 화담 서경덕 그리고 이 정령과 같은 인물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결국 조선 중기에는 이지함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성리학적인 사고에서 조금은 탈피하고 이런 성리학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상을 실천하려고 했던 이런 지식인 그룹들이 상당히 존재를 했다라는 것. 이것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지함은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그는 재능 있는 노비나 천민 출신의 제자를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다. 천민 출신의 석이라는 사람이 학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하면 노비 출신의 김순종이라는 아이를 데려와 가르치며 그 노비 보녀까지 삭제시켰다. 이런 이지함의 도움으로 김순종은 과거에 합격해 사대부까지 되었다. 이지함은 제야에 있었지만 현실 정치인과도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 번은 율곡이 병을 핑계로 관직을 관두려 하자 이를 호되게 꾸짖기도 했다. 나라에서 제가 있을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옹자는 신병이 났다는 핑계로 유비를 만나주지 않았고 맹자 역시 병이 났다는 핑계로 왕의 부름에 아니 나갔자는가. 그런 탓에 후세 선비들까지도 아무 병이 없으면서 툭하면 병이 들었다고 엉뚱한 핑계를 대는 자들이 많아진 것일세. 서경덕, 조식과 같은 이들은 당대의 성리학 주류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의 변화를 꿈꿨던 지식인 그룹이었습니다. 이지함은 이들과의 교분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과 사상을 익혔고 현실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서민들과 더불어 장사하고 빈민을 도우면서 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학식과 견문이 바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7이 되던 해 이지함은 마침내 그동안 꿈꿔왔던 현실 개혁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명종 이후 선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의 중기는 새로운 정치 국면을 맞는다. 당시 어지러운 전국을 쇄신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유일 등용책이라 하여 제야에 묻혀있던 인재들을 뽑아 관리로 등용하고자 했다. 선조 6년 이지함도 율곡의 추천을 받아 관리로 발탁된다. 지함은 종육품직의 포천현감에 임명되었다. 나이 50이 넘어 처음으로 얻은 벼슬이었다. 제야에서 학식을 쌓고 백성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며 지함이 꿈꾸어왔던 새로운 세상. 그 오랜 뜻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었다. 내가 백리 되는 고을을 얻어서 정치를 하면 가난한 백성을 부자로 만들고 야박한 풍속을 돈독하게 하고 어지러운 정치를 다스리게 하여 나라의 보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부임 첫날 밤 밥상을 받은 지함은 아전들을 꾸짖는다. 밥상을 보니 먹을 것이 없다. 지함의 꾸지람에 놀란 아전들은 더욱 진수성찬을 차려 상을 올린다. 역시 먹을 것이 없구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데
벼슬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런 진수성찬을 먹는 현실에 대해 지함은 탓하고 있었다. 먹을 때 밥상에 차리는 것 자체가 싫다. 그리고 지함은 앞으로 오곡밥과 나물국 한 그릇만 담아 올리게 했다. 그가 고을 현감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문책하는 것이었다. 관리를 벌하는 방식도 남달랐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관리라 할지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아이처럼 머리를 길게 딱 했다. 덕이 부족해 아이만 갖지 못하니 스스로 느끼고 뉘우치라는 뜻이었다. 이지함이 목격한 포천 백성들의 삶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포천은 토지가 척박해 기본적으로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다. 땅이 없는 백성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 거리로 나앉기 일쑤였고 굶어 죽는 이들도 허다했다. 지함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왕에게 상소를 올린다. 포천현의 가난을 구제할 방도를 쓴 것이다. 먼저 은, 옥, 물고기, 소금 등의 산과 바다의 자원을 개발해 이를 빈민 구제에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조선 사회의 미덕이지만 지함은 재물과 이익도 좋은 마음으로 쓰면 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의와 이익을 대립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진보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또 이 현감직을 맡으면서 실천하려고 했다라는 점, 이런 면에서는 이지함은 아주 뛰어난 관료학자였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이상은 뜻을 펼칠 수 없게 되자 지함은 부임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3년 후 지함은 다시 아산 현감으로 부임되었다. 아산에 부임한 후 그가 처음으로 한 일도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아산 백성들은 물고기를 잡아 왕에게 곡물로 바치고 있었는데 지함은 고기를 기르던 못을 메워버린 것이다. 이 공진에 숭어지가 있어가지고 숭어를 잡아서 진상하는데 그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토종 현감이 그거를 메꿔서 그 주민들한테 논아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 일대인가요? 예, 이 근처인데 지금 경지정일 몇 번씩 하고 해서 정확한 자리를 모르겠어요. 관리가 임금이 먹을 음식을 백성들이 괴로워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해버린 행동이었다.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각오로 맡겨버리는 겁니다. 곡물을 바치는 그런 양어장을 갖다가 폐쇄했으니까 곡물이라는 것 자체는 임금 수라상에서 올라가는 이걸 갖다가 못 바치게 했으니까 잘못하면 그걸 뒤에 무효하거나 한다고 그런다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지함은 이번에도 백성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펼쳐냈다. 그는 먼저 거린청을 세웠는데 이곳에 거린들을 모아 먹고 잘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거린청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었다. 거린들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생업기술을 가르쳤고 각자의 능력에 맞춰 일감을 나누어 주었다. 또 지함이 직접 거린들을 데리고 시장에 나가 장사를 가르치기도 했다.
지함은 조선 중기 봉건 사회에 최초의 근대적 재활기관을 탄생시킨 것이었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점, 이런 것은 아주 지금의 관점에서 보아도 아주 그 혁신적이고 아주 진보적인 그런 생각이었고, 하지만 이지함은 부임 3개월 만에 돌연 세상을 뜬다. 그의 나이 62살에 역질에 걸려 죽은 것이다. 가난한 백성들을 단순히 재우고 먹인 것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가르쳤던 21세기형 복지가, 이것이 바로 토정 이지함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200년 후의 실학자들에게도 높이 평가받았을 만큼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경제 사상을 펼쳤던 이지함. 그는 조선 사회의 개혁을 꿈꾸었던 기인이었습니다.